콘수엘로 이즈나가는 쿠박의 미국인 상속녀로 그녀의 가족은 대체로 미국 상류 사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루이지애나의 플랜테이션에서 자란 그녀의 인생은 1876년 영국 귀족과 결혼하면서 극적으로 바뀌었고 국제적인 사격의 인사이자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화려함과 드라마, 비극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이야기로 두 대륙에 걸쳐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콘수엘로 이즈나가의 이야기에 푹 빠질 준비를 하세요. 콘수엘로 이즈나가는 1853년,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뉴욕시에서 프란시스카 마리아 데 라 콘솔라시온 이즈나가로 태어났지만 평생 콘수엘로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녀는 안토니오 모데스타 이즈나가, 델바예와 그의 아내 엘라 마리아 이즈나가 사이에서 태어난 4자녀 중 둘째였습니다. 그들은 3명의 다른 자녀가 있었는데 1850년에 태어난 아들 페르난도와 각각 1856년과 1859년에 태어난 두 딸 나타카와 에밀리가 있었습니다. 콘수엘로의 가족은 양가 모두 부유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안토니오는 설탕 무역이 엄청나게 수익성이 있었던 시기에 여러 세대에 걸쳐 쿠바 섬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해온 부유한 쿠바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족이 쿠바로 이주하기 전부터 스페인 귀족과의 인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는 피로 얼룩진 돈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카리브해의 설탕 산업을 움직인 노예 무역을 통해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콘수엘로의 어머니 집안의 부는 더 윤리적인 출처에서 나왔습니다. 뉴욕 더치스 카운티의 클레멘치 가문은 콘수엘로가 태어나기 얼마 전부터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허드슨 강과 맨해튼 및 뉴욕 대도시 주변의 수역에서 운행했던 증기선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일찍 투자한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번창하는 산업이 되었고 금박시대 미국의 많은 개인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코넬리어스 벤더빌트는 나중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자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콘수엘로는 주로 루이지애나주 콩코디아 페리시에 있는 레이븐스우드 플랜테이션에서 자랐으며 그녀의 가족은 뉴욕과 쿠바뿐만 아니라 남부주들과 로드아일랜드에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정교사들이 집안을 관리하고 개인 교사들이 있었던 풍요로운 성장 환경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많은 부분이 불분명하지만 그녀의 이후 관심사와 그녀를 알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콘수엘로가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9세기 후반 이스나가 가문의 부가 증가하면서 영국 귀족들은 혼인관계를 맺기 위해 점점 더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시기는 영국의 가장 오래된 귀족 가문들 중 상당수가 런던과 시골 영지에서 수년, 심지어 수세기 동안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한 끝에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시대였습니다. 많은 가문들이 무모한 개인들이 수도에서 카드놀이로 재산을 탕진하거나 심지어 투기성 경제활동에 투자하면서 재산의 일부를 잃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1840년대의 철도붐과 그 후의 붕괴는 영국에 이전에 부유했던 많은 가문들을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바로 그 가문들 중 많은 이들이 신흥 부유한 미국 가문들과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영국 가문들은 재정적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미국 가문들은 영국 귀족과 결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위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나가 가문도 곧 이 현상에 깊이 관여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막대한 재산과 안토니오의 유서 깊은 부만으로도 충분한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즈나가 가족의 쿠바 혈통과 클레멘트가 신흥 부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미국 상류 사회에서 대체로 배제되었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부유한 가문들처럼 그들 역시 사회적 인정을 간절히 원했고 콘수엘로를 그들의 입장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콘수엘로는 곧 대서양을 건너 영국 신랑과 결혼하러 가게 되었고 이로써 미국인 달러 프린세스라 불리게 된 첫 물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1870년대 초 콘수엘로가 1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뉴욕 사교계에 소개되었고 그녀는 아름다움과 재치 덕분에 곧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벤더빌트나 제롬 같은 당대 최고 부자 집안의 딸들과 어울리긴 했지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뉴욕 상류 사회의 최상층에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엘리트 계층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결국 영국의 상속인들과 결혼하곤 했습니다. 1870년대 뉴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 젊은 여성들의 삶은 수년 후 이디스 워튼의 책 버커니어스에서 인상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디스 워튼은 실제 미국 상속녀들을 모티브로 인물을 만들었고 친구 콘수엘로도 이에 포함됐습니다. 뉴욕에서 콘수엘로는 남북전쟁 이전 남부에서 함께 자란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 알바 어스킨 스미스와 재회했습니다. 알바는 곧 윌리엄 키담 벤더빌트와 결혼하게 되었고 두 사람을 처음 소개한 것도 콘수엘로였습니다. 알바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콘수엘로를 데모로 삼았고 심지어 딸의 이름도 콘수엘로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저는 콘수엘로 벤더빌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상속녀로 9번째 말버러 공작과 결혼해 블레넘 궁전을 구했습니다. 1870년대 중반 콘수엘로에게 조지 빅터 드로고 몬테규, 맨더빌 자작과 결혼하라는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윌리엄 몬테규, 영국 최고의 귀족 가문 중 하나인 7번째 맨체스터 공작의 상속자였습니다. 그의 혈통은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가문의 창시자인 드로고 드 몬테규가 1066년 윌리엄 정복왕과 함께 영국을 정복한 노르만 정복의 일원으로 영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많은 다른 귀족 가문들처럼 19세기에 들어 점점 더 가난해졌고 이전에 익숙해졌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콘수엘로와 조지의 결혼은 1876년 5월 22일 뉴욕 맨해튼의 그레이스 교회에서 이루어졌고 이 결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이 결혼을 통해 600만 달러의 지참금을 받았는데 이는 오늘날 돈으로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한편 이스나가 가문은 뉴욕에서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고 영국 귀족과의 인맥도 얻게 되었습니다. 콘수엘로는 파티에서 처음으로 자작을 만났고 처음부터 조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한 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애정은 오직 한쪽만의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몬테규의 부모님은 이 결혼을 반대했고 심지어 마그레고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시댁의 적대감에 맞서야 했을 뿐만 아니라 조지는 외도를 했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는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조지가 정부들에게 큰 돈을 쓰고 런던의 뮤지컬에 다니며 도박을 하는 등 그의 소비 습관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조지의 아버지인 맨체스터 공작은 조지의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그들을 가족 소유의 아일랜드 땅으로 유배시켰습니다. 아일랜드는 조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억제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바로 이곳에서 그들은 가정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윌리엄은 187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훗날 맨체스터 공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9년에 두 딸이 태어나 그 해의 양쪽 끝을 장식했습니다. 제클린 메리가 먼저 태어났고 이어서 앨리스 엘리너, 가족들은 넬이라고 불렀음가 태어났습니다. 이 무렵 콘수엘로의 어머니 엘렌은 결혼하지 않은 딸들을 런던으로 데려가 사교계에 소개했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 델라 나티비다드, 가족들에게는 나티카로 알려지므라 존 리스터 K경, 세 번째 리스터 K 준남자경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복잡한 경제 상황에 자금을 투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 존 경은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런던 파산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발칸반도에서는 1910년대에 전쟁이 격화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1883년 콘수엘로의 친구 알바는 뉴욕 상류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성대한 가장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상류사회는 에스터 부인이 사실상 출입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파티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황금시대 뉴욕 사격의 상류층에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은 콘수엘로가 영국의 슬픈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꼭 필요한 휴식이었고 그녀가 파티 귀빈으로 초대되어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 해의 공작은 가족이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지만 그때쯤 조지는 콘수엘로와의 결혼을 통해 얻은 지참금의 대부분을 이미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영국에서 콘수엘로는 여전히 불행했습니다. 남편은 집을 자주 비웠고
콘수엘로는 복잡한 영국 상류층 사회를 혼자서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다른 미국인 상속녀들과 친구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버티, 즉 웨일스 공이자 미래의 에드워드 7세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인 상속녀들은 함께 아늑한 저녁 파티와 카드 소아레를 열었고, 콘수엘로는 만조를 연주하며 시가를 피우면서 다소 외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웨일스 공은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매우 즐겼고, 그의 아내인 덴마크의 알렉산드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의 모든 문이 콘수엘로에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890년 일곱 번째, 맨체스터 공작이 사망했고 조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무렵 조지와 콘수엘로는 대부분 따로 살고 있었고, 조지는 자신의 정부 중 한 명인 베시 베르드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신문에 보도되어 콘수엘로를 굴욕스럽게 만들었는데, 그때 이미 그녀는 상류 사회의 인기인이었습니다. 공작이를 계승한 후 그는 베시와의 관계를 끊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는 척하기로 결심했지만, 어쨌든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1892년 8월 공작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방탕한 생활과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음주로 인한 간경화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콘수엘로의 아들 윌리엄은 겨우 15살의 나이에 맨체스터의 9번째 공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수엘로는 자신의 여동생을 도왔던 것처럼 다른 미국인 상속녀들이 자기를 가진 영국인 남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콘수엘로는 예절 수업을 제공하고 상속녀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조언해 주었으며, 심지어 시즌 동안 어디에서 집을 빌릴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콘수엘로는 젊은 여성들이 결혼할 만한 독신 남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티파티와 저녁 식사도 주최했습니다. 콘수엘로가 관여한 가장 유명한 결혼은 그녀의 대녀인 콘수엘로 벤더빌트의 결혼이었습니다. 1895년 11월, 그녀가 9번째 말버러 공작과 결혼한 일은 뉴욕 사회를 사로잡았고, 결혼식이 다가오는 동안 수많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 결혼식은 그 해의 사교 행사로 여겨졌고, 알바는 콘수엘로의 도움에 대해 후하게 보상해 주었으며, 이는 그녀의 재정 상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콘수엘로는 오늘날 맨체스터 티아라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 티아라는 1903년에 다이아몬드 하우스 까르띠에가 그녀를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이 티아라는 금과 은 프레임에 7개의 다이아몬드 하트 모티브가 세팅되어 있으며, 각 하트 중앙엔 3개의 늘어진 다이아몬드가 달리고 하나의 콜레 다이아몬드 위에 탈부착 가능한 스크롤 장식이 얹혀 있습니다. 이 티아라를 제작하기 위해 콘수엘로는 까르띠에에 10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제공했고, 까르띠에 역시 다이아몬드를 추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몬테규 가문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방탕하게 돈을 썼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곧 알게 되겠지만 이는 그들의 상속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콘수엘로는 맨체스터 공장 미망인으로서 1890년대와 1900년대에도 계속해서 케임브리지셔에 위치한 킴볼턴 하우스, 즉 몬테규 가문의 오랜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더 책임감 있게 공작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윌리엄은 자라서 아버지처럼 돈을 헤프게 쓰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콘수엘로의 과부 시절 역시 가족의 비극으로 얼룩졌습니다. 19세기 동안 결핵은 선진국에서 가장 잔인한 질병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1895년에는 그녀의 큰딸 메이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5년 후에는 넬 역시 같은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기가 밝아올 무렵, 콘수엘로는 자녀들 중 윌리엄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들은 1901년 그녀의 친구 에드워드 7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1902년 그녀의 오빠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장에 200만 달러를 남겨주었고, 이는 오늘날 약 7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녀의 재정적 고민도 해소되었습니다. 1900년대 중반, 콘수엘로는 신경염을 앓게 되었는데, 이 질환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이 병으로 콘수엘로는 1909년 11월 20일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자매들과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그로스베너 스퀘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에드워드 왕의 시종이었던 알프레드 플립경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왕은 그녀의 상태를 자주 물어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소비 습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망 당시 250만 파운드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여러 자선단체와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애정과 존경의 표시로 루비와 다이아몬드 팔찌를 알렉산드라 여왕 폐하에게 유증했습니다. 콘수엘로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시신은 관에 안치되어 아름다운 화환들로 덮였고 런던에서 킴볼턴까지 기차로 옮겨져 11월 24일에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런던에선 같은 날 세인트 제임스 궁전의 로열 채플에서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콘수엘로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직계 가족과 자매, 형제들의 가족들은 종종 이혼, 과도한 지출, 누적 든 빚과 대출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콘수엘로의 손자인 제10대 맨체스터 공작은 1951년에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던 킴볼턴 성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했습니다. 제12대 공작은 이후 사기로 인해 징역형을 살았고 제13대 공작은 절도미수로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결국 2007년에 콘수엘로가 아끼던 보석이자 몬테규 가문이 맨체스터 가문에 불어넣은 부의 상징이었던 유명한 맨체스터 티아라는 가족이 지고 있던 막대한 상속세를 감면받는 조건으로 영국 정부에 넘겨줬습니다. 오늘날 그 티아라는 런던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콘수엘로 몬테규와 같은 미국의 달러 공주들의 결혼에 얽힌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흥미로운 사실로 콘수엘로의 아들인 9번째 공작 역시 미국인 상속녀와 결혼했지만 그 결혼 역시 행복하지 못했고 결국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 이미 이 영상에서 알바 어스킨 스미스와 그녀의 딸 콘수엘로 벤더빌트 등 많은 사람들의 삶을 다뤘으니 참고해주세요.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 제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가턴 라이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